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는 노영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 AI 에이전트를 위한 온디바이스 모델 최적화와 적용에 대해서 아이폰 중심의 경험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제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ML 기반 백엔드 서비스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를 살펴보고 온디바이스 프레임워크와 양자화 기술, 모델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oreML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LLM은 GPU 서버에서 서빙해왔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서 LLM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이슈나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온디바이스에서 직접 언어 모델을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디바이스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환경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원과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최대 성능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전용 CPU, GPU, 그리고 대용량 메모리를 기반으로 LLM 모델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는 보통 배터리 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엄격한 발열 통제 등 저전력 상태에서 실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하드웨어 자원을 다른 앱들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능력과 메모리의 제약으로 되도록 작은 모델과 이를 구동할 최적화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모델 적용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서버에서는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한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서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에서는 모델을 최적화하는 환경과 모델을 실행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경우라면 더더욱 모델 변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적용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모델을 강한 양자화를 통해서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양자화만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행히 카나나 모델 중에는 비교적 작은 모델들이 존재하고 이중 3B 미만의 모델들을 가지고 양자화 등을 통해 크기를 줄인다면 온디바이스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온디바이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LLM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단일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라마CPP, 익스큐토치, MLX 등이 있고 2025년에 새롭게 등장한 애니멀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애니멀에 대해서는 CoreML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테스트해 본 결과 애플에서 만든 MLX 프레임워크가 역시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마CPP와 비교했을 때 속도도 월등히 빠르고 MLX의 스위프트 트랜스포머스를 함께 사용하면 허깅 페이스 포맷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사용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LX는 스위프트 트랜스포머스와 함께 사용하면 허깅 페이스 모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MLX LM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허깅 페이스 모델을 MLX 포맷으로 쉽게 변환하고 양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자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화란 연속적인 값을 더 작은 수의 이산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보통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양자화 방법으로는 크게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 방법이 있습니다. 시메트릭 방법에서는 변환 전과 후에 0 지점을 갖게 하고 음수나 양수 중 최대 절대값을 이용해 변환 스케일을 계산합니다. 이 스케일을 이용해 양자화 또는 역양자화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어시메트릭 방법은 최소 최대 범위 그대로를 정수 범위로 변환합니다. 대체로 정수로 변하는 값은 부호를 취급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8bit이라면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역양자화를 통해 원래와 유사한 값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양자화된 값에서 먼저 제로 포인트를 빼서 부호를 되살린 후 스케일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제로 포인트는 원래 0이 양자화한 후의 값을 나타냅니다. 즉, 제로 포인트 역시 양자화된 값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화된 값에 스케일을 먼저 곱해서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한 후 여기서는 베타로 표기한 양자화하기 전 값들 중 최소값을 더해서 역양자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베타에 해당하는 값을 바이어스라 하고 보통 부동소수점 수로 저장합니다. 이런 양자화 방법을 적용하면 모델 크기가 얼마나 어떻게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24개의 16빗 부동소수점 값을 갖는 텐서를 8빗 정수로 양자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자화된 결과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비트 단위로 패킹을 해야 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보통 32빗 정수 단위로 저장합니다. 8빗 양자화를 한다면 32빗 정수 하나에 웨이트 4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스케일은 역양자화했을 때 정확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소수점 수로 저장하기 때문에 스케일 값의 개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원래보다 크기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웨이트의 일정 개수 단위로 한 개의 값을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사이즈가 64라면 연속한 64개의 웨이트 값이 같은 스케일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고 스케일의 개수는 그룹 사이즈로 나눈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시메트릭에서는 제로 포인트나 바이어스가 더 필요한데 스케일과 함께 웨이트를 역양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과 같은 개수를 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포인트는 양자화한 값으로 저장하고 바이어스는 부동소수점 수로 저장합니다. 시메트릭 방법이 가장 크게 줄어들고 그 다음은 어시메트릭 제로 포인트 방법이고 어시메트릭 바이어스 형태는 다른 방법 대비 용량이 조금 증가합니다. 그룹 사이즈는 64, 128 등과 같이 비교적 큰 값을 사용하고 스케일과 제로 포인트나 바이어스가 늘어나는 양보다 웨이트가 줄어드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델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양자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GPTQ, AWQ, 스무스 퀀스 등이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스핀 퀀트 등도 있습니다. 양자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작년 이프 카카오에서 설명한 것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작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화에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LX, LM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GTPQ와 AWQ를 추가하기는 했지만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양자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면 서버상에서 동작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랜스포머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GTPQ 모델이나 LLM 컴프레서 등을 통해 다양한 양자화 기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온디바이스, 예를 들면 MLX 환경에서는 바로 동작하지 않고 변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델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GTPQ 모델로 GTPQ 양자화를 했다고 하면 이를 MLX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GPTQ 모델 익스포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환한 결과는 GTPQ 결과와는 조금 달라지는데 스케일과 제로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역양자화를 해서 웨이트를 모두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한 다음 MLX LM을 이용해 다시 양자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계산해 놓은 스케일과 제로 포인트를 버리고 다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LLM 컴프레서 등 다양한 도구들이 지원하는 양자화 방법들을 실험해 보고 싶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조합의 변환을 제대로 처리하는 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부족한 모델 변환 기능을 직접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델 변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 파일 형식을 알아야 했습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세이프 텐서스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텐서들이 바이너리 형태로 다른 정보 없이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고 그 앞에 제이슨 포맷으로 텐서의 이름, 데이터 타입, 쉐입, 저장 위치와 크기 등이 들어있는 매우 단순한 형태입니다.
모델 파일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제공되는 변환 툴들을 수정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변환하는 툴을 직접 만드는 것이 더 쉽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MLX 모델 정보, 즉 config JSON 파일에 자세한 양자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각 텐서별로 양자화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고 비트와 그룹 사이즈를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safe tensors 파일은 직접 변환하고 각 텐서들의 양자화 정보들은 config JSON 파일에 추가하면 MLX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GPT-Q 모델과 LLM 컴프레서로 양자화를 진행한 경우를 예로 들어 어떤 변환을 해줘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GPT-Q 모델과 LLM 컴프레서로 어시메트릭 방식으로 웨이트를 양자화하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름들로 웨이트와 스케일, 제로 포인트 값들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MLX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달라서 이름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양자화 형태도 다른데 GPT-Q 모델과 LLM 컴프레서는 제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어시메트릭 방식으로 양자화되지만 MLX는 제로 포인트가 아닌 바이어스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를 바이어스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GPT-Q 모델은 0번과 1번 채널이 MLX와 비교했을 때 트랜스포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리도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세이프 텐서스 포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장 형태는 프레임워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만든 프레임워크와 실제 사용할 프레임워크가 다르다면 그에 맞게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각 모델의 텐서 파일들과 정보를 모두 분리하고 분리된 텐서들을 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를 다시 다양한 조합으로 모아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텐서의 인베딩의 양자화 수준을 달리하거나 각 텐서 간 양자화 비트 수를 달리하는 믹스드 프리시전 실험이 가능해졌고, 각 툴에서 진행한 양자화 결과를 조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모델 파일에서 텐서들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파일 포맷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지만 중간 가공 변환 과정에서는 단순히 바이너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아닌 더 빠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변환 툴과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합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약 2B 모델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8빗, 4빗 양자화 모델에 대한 각종 벤치마크 결과에서 큰 성능 저하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화가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oreM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CoreML은 애플 실리콘을 활용해서 온디바이스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CoreML은 ANE, 즉 애플 뉴럴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CoreML이 CPU와 GPU도 지원하지만 MLX가 있는 상황에서 CoreML을 사용한다는 것은 ANE를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CoreML은 CoreML 툴스를 포함한 자체 도구를 사용해 모델을 변환하고 패키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CoreML을 위해 애니멀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애니멀은 2025년에 새롭게 등장한 오픈소스로 허깅페이스 모델을 CoreML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NE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E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델 구조를 바꾸거나 분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나름의 최적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E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CNN 모델과 같이 새로운 입력만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LLM 같이 이전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복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WWDC에서 MLState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곳의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앱에서의 추가적인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ML 스테이트를 사용하면 앱에서 상태를 매번 로드, 언로드하는 오베이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니멀은 이 기능을 사용해서 LLM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ML 스테이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플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LX와 CoreML의 실행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LX는 GPU를 통해 가속하고 CoreML은 ANE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어 모델을 ANE에서 동작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딩 속도는 최적화하기 전 기준으로 MLX가 좀 더 빨랐고 CoreML은 디바이스 최초 실행 시 ANE에 적용하기 위해 컴파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CoreML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로딩 최적화도 진행해서 최초 로딩을 제외하고는 MLX와 마찬가지로 로딩 시간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행 속도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약 1비 크기의 모델 기준으로 제너레이션 속도 차이가 2배 정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해보면 ML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었다 해도 대부분의 시간이 키밸류 캐시 처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단발성이나 비정기적 실행 또는 빠른 실행이 필요할 때는 MLX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지속적, 반복적 실행이 일어나는 경우는 조금 느리더라도 CPU와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CoreML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과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 보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경량화 모델과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상에서 만든 모델을 온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온디바이스 언어 모델 적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QAT, 로라 등의 최적화 방법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